아, 드디어 끝났네. 애썼다, 우리 아들. 장례식장 가족 대기실에 남자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 강태준. 그의 시선 아래 바닥에 주저앉은 여자 서하윤이 있었죠. 야, 안 나가냐? 태준의 발이 하윤의 옆구리를 찼습니다. 쿵. 어머, 살살 때려. 옆에 있던 여성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이제 좀 끝내자. 다시 한번 발길질이 이어졌습니다. 쿵, 쿵. 웃음 섞인 목소리로 반복되는 폭력. 그 옆에는 두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백미숙과 친척 동생 한설인. 그들은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죠. 말리지도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불과 30분 전, 6살 딸 유나의 발인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떠나고 장례 지도사도 물러났죠. 가족 대기실엔 5명만 남았습니다. 하윤, 태준, 백미숙, 설인, 그리고 태준의 동생 강민준. 하윤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크하하. 갑자기 태준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이 고개를 들었죠. 남편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 왜 그래요? 하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준은 대답 대신 웃음을 멈추지 않았죠. 백미숙은 아들을 바라보며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설이는 태준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오빠. 태준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하윤의 눈이 그 손을 향했죠. 설인의 손이 태준의 팔에 자연스럽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연인처럼. 뭐지? 아, 드디어 끝났네. 태준이 웃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이제 좀 끝내자. 그리고 하윤을 향해 다가왔죠. 당신 무슨 소리? 하윤이 일어서려는 순간. 쿵. 태준의 발이 하윤의 옆구리를 찼습니다. 으. 하윤이 바닥에 쓰러졌죠. 끝. 이제 끝이라고. 태준이 다시 웃으며 발을 휘둘렀습니다. 쿵. 쿵. 당신 미쳤어요. 하윤이 비명을 질렀지만 태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쳤다고? 나. 크하. 그는 오히려 더 세게 찼죠. 하윤은 몸을 웅크린 채 바닥을 기었습니다. 어머님, 말려주세요. 하윤이 시어머니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백미숙은 팔짱을 낀 채 내려다볼 뿐이었죠. 이제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윤의 손이 허공에서 떨어졌죠. 시어머니의 눈빛엔 연민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오빠 그만해요. 사람들 올 수도 있어요. 설인이 태준을 말렸습니다. 태준은 헛웃음을 흘리며 발을 걷었죠. 그래, 내 말이 맞아. 그리고 설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역시 넌 똑똑해. 오빠가 더 그렇죠.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윤은 바닥에 쓰러진 채 그 모습을 바라봤죠. 설인이 태준의 허리에 팔을 감았습니다. 태준도 그녀의 어깨를 감쌌죠. 완벽한 연인의 자세였습니다. 하윤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설마. 입술이 떨렸죠. 설마 당신들. 백미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알았어? 늦었네. 차가운 말투였죠. 설인이는 친척 동생이 아니야. 태준이 여자야.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하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친척 동생이 아니라고? 어머님 이게 무슨. 태준이는 내가 싫대. 오래전부터. 백미숙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설인이가 훨씬 낫더라고. 똑똑하고 예의 바르고 돈도 잘 쓰고.
하윤의 입에서 웃음이 새어나왔죠. 기가 막혀서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나 장례식 날 이러시는 거예요? 장례 끝났잖아. 이제 정리할 때 됐지. 백미숙의 목소리는 끝까지 차가웠습니다. 태준이 설인의 손을 잡고 문 쪽으로 걸어갔죠. 엄마, 우리 먼저 갈게요. 설인이 피곤해 보여. 그래, 가. 조심히 가고. 네,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설인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마치 며느리처럼. 하윤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문이 닫혔죠. 대기실에는 백미숙과 하윤, 그리고 구석에 민준만 남았습니다. 백미숙이 가방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넌 오늘 집에 오지 마. 태준이가 싫어할 거야. 제 집인데요. 지? 그게 내 집이야? 백미숙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부 태준이 명의야. 내 이름으로 된 건 아무것도 없어. 하윤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살든 이제 우리랑 상관없어. 백미숙이 문을 열었죠. 아, 민준아. 너도 가자. 네, 어머니. 민준이 고개를 숙이며 일어났습니다. 그는 하윤을 한번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문이 닫혔습니다. 대기실에는 하윤만 남았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채로 하윤은 텅 빈 대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친척 동생이라고? 설인의 얼굴이 떠올랐죠. 처음 만난 건 4년 전이었습니다. 이쪽은 먼 친척 동생이야. 설인이. 안녕하세요. 공손하고 예의 바른 여자였죠. 태준의 말대로 설인은 자주 집에 들렀습니다. 명절 때면 어김없이 나타났죠. 이거 드셔보세요. 비싼 과일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머니 잘 어울리실 것 같아서요. 백미숙에게는 명품 스카프를 선물했죠. 우와, 설인아. 넌 참 센스가 좋구나.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윤에게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던 표정이었죠. 유나가 아팠을 때도 설이는 병원에 왔습니다.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와줘서 고마워요. 설이는 병실을 오가며 챙겼습니다. 태준과 함께 커피를 사오기도 했죠. 착한 동생이야. 하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둘이서 커피 사러 간다고 30분씩 사라졌었지. 명절 때 장을 보러 2시간씩 나갔던 것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다는 걸 어머님은 알고 계셨던 거야. 시어머니의 태도가 떠올랐습니다. 설인이는 언제 봐도 예쁘고 똑똑해. 하윤이 너도 설인이 좀 배워. 비교당하는 게 일상이었죠. 설인이는 옷도 잘 입고 화장도 예쁘게 하던데 하윤은 전업주부였습니다. 유나를 돌보느라 자신을 꾸밀 여유가 없었죠. 핑계대지 마. 설인이는 일도 하면서 저렇게 잘하잖아. 백미숙은 늘 설인 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나를 내쫓을 생각이었던 거야. 하윤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바닥에 앉은 채 주변을 둘러봤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핸드폰과 지갑만 주머니에 있었죠. 친정은 일찍 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 친구라고 부를 사람도 없었죠. 결혼 후 시댁 요구대로 관계를 정리했으니까요. 며느리가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면 보기 안 좋아. 백미숙의 말에 따랐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시댁에 맞춰 살았죠. 그 결과가 이것이었습니다. 하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울 시간은 없어. 눈물은 이미 다 말랐습니다. 유나를 보내며 울 수 있는 눈물은 모두 흘렸죠. 살아남는 것. 하윤은 대기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장례식장 복도는 조용했죠.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정문 밖으로 나가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어디로 가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집은 태준 명의였고 친정도 없었죠. 통장에 생활비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밤은 해결하자. 하유는 가까운 모텔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하룻밤이요. 5만 원입니다. 카드를 건넸습니다. 방은 작고 낡았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죠. 하유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 네온 사인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유나야.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던 모습. 엄마, 나 오늘 그림 그렸어. 자랑스럽게 보여주던 그림. 유나는 그림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실력이 뛰어났죠. 학교에서 상도 여러 번 받았습니다. 우리 유나 진짜 잘 그린다. 하유는 딸을 안고 웃었습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죠. 이제 그 순간은 영영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유는 눈을 감았습니다. 미안해, 유나야. 눈물이 흐를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살아야 해. 하유는 눈을 떴습니다. 결심이 선 눈빛이었죠.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죠. 200만 원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한 달은 버틸 수 있어. 그 사이에 일을 구해야 했습니다. 구직 사이트를 열었죠. 경력이 없었습니다. 결혼 전 잠깐 일한 게 전부였죠. 힘들겠지만 할 수 있어. 하유는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여러 공고를 살펴봤죠. 하유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내일부터 시작이야. 새로운 삶. 혼자서 살아가야 하는 삶. 하유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지만 어느새 잠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하유는 모텔을 나섰습니다. 유나의 학교로 향했죠. 교문을 지나 교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서하윤 씨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술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선생님은 커다란 포트폴리오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유나가 정말 특별한 아이였어요. 포트폴리오를 열자 유나의 그림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윤의 숨이 멎었죠. 이건 지난해 지역 전시회 출품작이고요. 바다를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파도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생생했죠. 이건 학교 복도에 걸렸던 작품입니다. 꽃밭을 그린 그림. 색감이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선생님, 이걸 제가 가져가도 될까요? 당연하죠. 유나 어머니 거예요. 선생님이 포트폴리오를 건넸습니다. 사실 유나는 천재였어요. 저도 20년 넘게 아이들 가르쳤지만 유나 같은 아이는 처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유는 포트폴리오를 꼭 안았습니다. 유나가 남긴 거예요. 소중히 간직하세요. 학교를 나오며 하유는 포트폴리오를 내려다봤습니다. 유나야, 이게 내가 남긴 거구나. 모텔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그림들을 하나씩 펼쳤죠. 12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유나의 손길이 느껴지는 작품들이었습니다. 하유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림 한 점을 사진으로 찍었죠. 이렇게라도 유나를 기억하고 싶어 SNS에 올렸습니다. 우리 딸이 그린 그림입니다. 6살이었어요. 짧은 글과 함께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야 올 수 있었죠.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유는 여전히 모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구직 활동을 했지만 쉽지 않았죠. 그날 오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국제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외국이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연락드립니다. 낯선 이름이었죠. 저는 현대미술 작가입니다. 당신이 SNS에 올린 그림을 봤어요. 하윤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 그림을요? 네. 믿기 힘들 정도로 훌륭했습니다. 6살 아이가 그렸다는 게 놀라워요. 감사합니다. 혹시 그림이 더 있나요? 네, 12점 있습니다. 모두 보고 싶습니다. 이메일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하유는 이메일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전화가 끝난 후 황급히 그림들을 사진으로 찍었죠. 12점 모두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이게 뭐지?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림들 잘 봤습니다. 스페인 작가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제안이 있습니다. 제가 당신 딸의 작품을 기반으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고 싶어요. 프로젝트요? 네. 저는 어린이의 순수한 시선을 재해석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유나의 그림은 완벽해요. 하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그림을 사는 게 아닙니다. 유나의 이름으로 전시회를 열고 제가 재해석한 작품과 함께 전시할 생각이야. 그게 가능한가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수익은 5대5로 나눕니다. 유나의 유족인 당신에게 50%, 저에게 50%. 하윤의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하지만 이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프로젝트는 성공할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윤은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진짜일까? 일주일 후 하윤은 카를로스가 보낸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국제 우편으로 도착한 두꺼운 서류였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 계약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는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좋은 조건이네요. 정말요? 네. 작품 저작권은 유나 양 이름으로 남고 수익 배분도 공정합니다. 게다가 선급금도 있네요. 선급금이요? 네.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먼저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5천만 원이요? 네. 그리고 전시의 수익은 별도입니다. 유럽에서 전시하면 금액이 상당할 겁니다. 하윤은 계약서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유나야, 내가 이런 선물을 남긴 거니?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계약하시겠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이틀 후 하윤은 계약서에 서명해 스페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통장에 5천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하윤은 핸드폰 화면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이게 진짜야?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금액이었죠. 카를로스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계약금 확인하셨죠? 곧 작업에 들어갑니다. 내년 봄 바르셀로나에서 전시회를 열 겁니다. 기대하세요. 하윤은 이메일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유나의 그림이 세계에 알려지는 거야.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모텔을 나와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 깨끗하고 햇볕이 잘 드는 곳이었죠. 짐을 풀며 유나의 그림들을 벽에 걸었습니다. 유나야, 엄마 이제 제대로 시작할 거야. 하윤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카를로스가 보낸 자료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죠. 전시회 기획안, 홍보 계획, 예상 수익. 모든 게 구체적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프로구나. 하윤은 예상 수익 항목을 봤습니다. 최소 3억, 최대 10억. 믿기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진짜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지만 계약금이 이미 들어온 걸 보면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하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나 혼자가 아니야. 유나가 나한테 기회를 준 거야. 그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왔습니다. 6달이 흘렀습니다. 카를로스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전시회가 대성공입니다. 축하합니다. 첨부된 사진들을 열어봤죠. 바르셀로나 갤러리에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유나의 그림 앞에 서서 감탄하는 모습들, 카를로스가 재해석한 대형 작품들, 모두 유나의 이름으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통장에 8억이 입금되었습니다. 하유는 숨이 멎었습니다. 8억이라고? 손이 떨렸죠. 카를로스의 전화가 왔습니다. 모든 작품이 완판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전시 요청이 벌써 3곳에서 들어왔어요. 하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통장을 다시 확인했죠. 8억 원. 선급금 5천만 원까지 합치면 8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하지? 하유는 며칠간 고민했습니다. 그냥 저축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유나가 준 기회야. 더 키워야 해. 하유는 서점으로 갔습니다. 예술품 투자 관련 책들을 샀죠. 밤마다 공부했습니다. 경매시장, 작가 분석, 작품 가치 평가, 모든 걸 흡수했습니다. 한 달 후, 하유는 서울 강남의 유명 경매장을 찾았습니다. 입구에서 잠시 멈칫했죠. 내가 여기 와도 되는 걸까? 하지만 곧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경매장 안은 고급스러웠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카탈로그를 넘기고 있었죠. 하윤도 카탈로그를 받았습니다. 오늘 경매 품목은 30점. 유명 작가들의 원화였습니다.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작품, 김환기 작가의 유화입니다. 시작가 2억입니다. 패들이 올라갔습니다. 2억 2천, 2억 5천. 가격이 빠르게 올랐죠. 3억? 낙찰되었습니다. 하유는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저렇게 순식간에 오르는구나. 5번째 작품이 나왔습니다. 이중섭 작가의 드로잉입니다. 시작가 5천만 원. 하윤의 눈이 빛났습니다. 카탈로그에서 본 작품이었죠. 희소성이 높고 가치 상승 가능성이 큰 작품. 이거다. 하윤은 패드를 들었습니다. 5천만 원, 6천만 원. 다른 사람이 불렀습니다. 하윤은 다시 들었습니다. 7천만 원, 8천만 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 1억. 하윤이 외쳤습니다. 경매장이 잠시 조용해졌죠. 1억 한 번, 2번, 낙찰. 하윤의 첫 작품이었습니다. 그날 하윤은 3점을 더 낙찰받았습니다. 총 4억을 썼죠. 1년이 지났습니다. 하윤이 구입한 작품들의 가치가 올랐습니다. 이중섭 드로잉은 3억이 되었죠. 다른 작품들도 2배 이상 올랐습니다. 하윤은 일부를 다시 경매에 내놓았습니다. 10억이 들어왔습니다. 그 돈으로 더 좋은 작품들을 샀습니다. 유명 해외 작가들의 작품, 재해석 판권, 희소 작품들, 경매장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서하윤 씨, 오늘도 오셨네요. 경매 관계자들이 알아봤습니다. 안목이 정말 뛰어나세요. 고르시는 작품마다 가격이 오르더라고요. 하윤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있었죠. 나는 할 수 있어. 2년 차 하윤의 자산은 50억을 넘었습니다. 회계사를 고용했습니다. 모든 자산을 제 개인 명의로 관리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법인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개인으로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도 선임했습니다. 혹시 모를 법적 문제에 대비하고 싶습니다. 현명하신 선택입니다. 하윤은 철저했습니다. 모든 계약서를 검토받았고
모든 거래를 문서로 남겼죠. 세무사도 고용했습니다. 세금 문제는 절대 생기면 안 됩니다. 걱정 마세요. 완벽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하윤의 주변에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3년 차 자산이 100억을 넘었습니다. 이제 현금만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부동산으로 옮기기 시작했죠. 강남에 작은 빌딩을 샀습니다. 60억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은 매물입니다.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하윤은 빌딩 앞에 섰습니다. 내 건물이라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작지만 알찼습니다. 월세 수익만 2천만 원이었죠. 6달 후 또 다른 빌딩을 샀습니다. 80억. 1년 후 세 번째 빌딩 90억. 하윤의 부동산 자산만 230억이 되었습니다. 현금과 예술품까지 합치면 300억이 넘었죠. 하윤은 자신의 사무실을 만들었습니다. 강남 한복판 자신의 빌딩 5층. 깔끔하고 세련된 공간이었습니다. 벽에는 유나의 그림을 걸었습니다. 엄마가 여기까지 왔어, 유나야. 하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가 한눈에 보였죠. 이제 시작이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부동산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하윤 씨, 좋은 매물 나왔습니다. 강남역 앞 대형 빌딩인데 보내주세요. 하윤은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지상 10층짜리 빌딩. 가격은 300억. 크네. 하지만 가능했습니다. 하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조금만 더. 그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다음 경매 일정을 확인했죠. 멈출 수 없었습니다. 더 높이, 더 멀리. 유나가 준 기회를 절대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하윤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강남에 사무실을 두고 자산을 관리하는 투자자. 그 사이 시댁과는 일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하윤아? 시어머니 백미숙의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사실은 말이야, 태준이가 요즘 힘들어서.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직 법적으론 부부잖아. 혹시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하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혼 서류 보내주세요. 바로 서명하겠습니다. 회사가 어렵거든. 내가 혹시... 제 형편은 어머님과 관계없습니다. 하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저예요. 설인이요. 하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왜 전화하셨죠? 오빠 일로 연락드렸어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좀 도와주시면. 제가 왜 도와줘야 하죠? 그래도 정 떼놓고 사는 사이는 아니잖아요. 4년 전 장례식장 기억나세요? 그때 당신들이 뭘 했는지. 하윤의 목소리는 얼음장이었습니다.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하겠습니다.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 남편분 회사 상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부채가 상당하고 현금 흐름도 막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죠. 그리고 내연녀 한설인 씨, 원래 부동산 중개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과거의 유부남을 상대로 재산을 뜯어낸 전력이 있습니다. 서류에 설인의 과거 기록이 적혀 있었죠. 이혼 소송 3건. 모두 남자 재산을 나눠 가져간 케이스였습니다.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네요. 맞습니다. 남편분의 집과 재산이 목표였을 겁니다. 그런데 남편 명의 재산은요?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회사 부채 때문에 대부분 담보로 잡혀 있고 집도 은행 근저당입니다.
하유는 피식 웃었습니다. 노린 건 이미 없는 거네. 이혼 소송 빨리 진행하세요. 일주일 후 태준에게서 전화가 왔죠. 하윤아, 나야. 이혼 소송이 뭐야? 4년 전에 이미 끝났잖아요. 내가 요즘 좀 힘들어서 내가 혹시 도와줄 수 있을까? 4년 전에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세요? 그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요? 하윤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었습니다. 당신 일은 제가 모릅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 연락. 남편 측에서 재산 분할 요구했습니다. 제 재산은 남편과 무관합니다. 물론입니다. 이미 별거 4년이고 모든 재산이 의뢰인 단독 명의입니다. 며칠 후 태준과 백미숙이 하윤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두 사람은 멈칫했습니다. 세련된 정장을 입은 하윤, 강남 한복판 사무실, 고급 예술 작품들. 너 이게 다 뭐야? 태준이 어리둥절하게 물었습니다. 제 사무실입니다. 어떤 용건이십니까? 하윤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백미숙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저희 할 얘기 없습니다. 이혼은 좀 천천히 하면 안 되겠니? 재산 분할도 좀. 제 재산은 제가 혼자 만든 겁니다. 하윤은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이혼 동의서입니다. 서명하시면 끝입니다. 태준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재산 분할 없이 이혼하라고? 당신 재산도 안 받을 테니 제 재산도 포기하세요. 말도 안 돼. 너 돈 꽤 있는 것 같던데. 하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가세요. 안 나가시면 경비 부르겠습니다. 백미숙이 태준을 말렸습니다. 태준아, 가자. 두 사람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하윤은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야. 감정이 흔들릴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소송 강하게 밀어붙이세요. 하윤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법과 돈으로만 싸울 거야. 더 이상 감정은 없었습니다. 오직 냉정한 계산만 남았죠. 반년이 더 지났습니다. 하윤은 변호사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혼 판결 났습니다. 재산 분할 없이 이혼 확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적으로도 완전히 남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매 정보 사이트를 확인하던 하윤은 멈칫했습니다. 이건 화면에 익숙한 주소가 보였습니다. 시댁 건물이었죠. 지하 1층, 지상 4층. 강태준의 회사가 있던 건물이자 시어머니가 살던 곳. 감정가 120억, 경매 시작가는 80억, 채권 최고액 200억, 유찰 횟수 1회. 회사가 망했구나. 인터넷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중소건설사 태광건설 부도 처리. 태준이 운영하던 회사였습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과 부실 경영으로 자금난 심화. 법정관리 신청. 대표 강태준 씨 개인 연대보증으로 개인 파산 위기. 채권자들 몰려 자택까지 압류. 건물 경매 진행. 채권 회수 절차 돌입. 자업자득이네. 하윤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담담했습니다. 동정도 분노도 없었죠. 며칠 후 부동산 컨설턴트를 불렀습니다. 이 건물 경매건 분석해 주세요. 컨설턴트는 꼼꼼히 살펴봤죠. 입지는 괜찮습니다. 강남권 역세권이네요. 유찰 1회 됐으니 이번엔 70억 시작, 경쟁 입찰자 따라 90억까지 갈 수 있습니다. 시세는요? 정상 거래라면 130억 정도 합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표님 자금력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매 참여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경매 담당 변호사와 미팅.
보증금은 7억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낙찰후 명도 문제 알고 계시죠? 건물주 가족이 아직 거주 중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명도 소송은 석 달 정도 걸립니다. 상관없습니다. 법적 절차 그대로 진행하세요. 경매일이 다가왔습니다. 회계사에게 자금을 확인했죠. 현재 유동자금이 얼마나 됩니까? 250억 정도 바로 쓰실 수 있습니다. 충분하네요. 하윤은 입찰 전략을 세웠습니다. 첫 입찰은 75억. 경쟁자 있으면 90억까지. 경매 전날 밤. 하윤은 서류를 정리하며 생각했죠. 이건 복수가 아니야. 그냥 좋은 투자 물건을 사는 거야. 시장에 나온 물건. 정당한 경매 절차. 법에 따른 낙찰. 감정은 빼자. 다음 날 아침. 하윤은 정장을 차려입고 경매장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경매 법정. 사람들이 꽤 많았죠. 하윤은 입찰표를 받아 자리에 앉았습니다. 경매가 시작되었습니다. 강남구 삼성동 소재 건물입니다. 감정가 120억, 최저 입찰가 70억입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입찰 시작하겠습니다. 하윤은 입찰표에 금액을 적었습니다. 75억. 봉투에 넣어 제출했죠. 개봉하겠습니다. 70억, 72억, 75억, 78억. 가장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하윤이 아니었죠. 78억에 낙찰 예정입니다. 이해 있으신 분? 하윤은 손을 들었습니다. 재입찰 신청합니다. 다시 입찰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윤은 이번엔 더 높은 금액을 적었습니다. 85억. 제출했죠. 개봉합니다. 80억, 83억, 85억. 하윤의 금액이 최고가였습니다. 85억. 최고가입니다. 이해 있으신 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낙찰. 판사가 선언했습니다. 하윤의 심장이 쿵 소리를 냈습니다. 됐다. 경매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죠. 하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해냈어.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좋은 투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잔금 납부는 한 달 안에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윤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하며 생각했죠. 이제 시작이야. 한 달 후 잔금을 치르고 명도 소송을 진행하면 그 건물은 완전히 하윤의 것이 됩니다. 법대로 절차대로. 하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시장의 원리였죠. 파산한 회사의 건물이 경매로 나왔고 그걸 정당하게 낙찰받았을 뿐. 이제 그 사람들한테 통보되겠지. 시어머니와 태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들이 살던 건물의 새 주인이 누군지. 하윤은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준비는 끝났어. 하윤은 잔금을 모두 치렀습니다. 건물은 완전히 하윤의 소유가 되었죠. 명도 소송도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강태준과 백미숙에게 건물을 비우라고 명령했습니다. 한 달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죠. 하지만 그들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전화했습니다. 명도 집행일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꼭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집행관이 알아서. 괜찮습니다. 가겠습니다. 명도 집행일 아침. 하윤은 검은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죠. 거울을 보며 심호흡했습니다. 침착하게. 강남 삼성동 건물 앞. 집행관들이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와 있었죠. 대표님 오셨습니까? 네. 하윤은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5년 만에 보는 곳이었습니다. 들어가시죠.
1층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죠. 복도 끝 4층 전체가 주거 공간이었습니다. 집행관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죠. 딩동. 딩동. 안에 계신 거 압니다. 문 열어주십시오. 집행관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백미숙이 나타났습니다. 뭐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명도 집행 나왔습니다. 법원 명령입니다. 집행관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백미숙의 시선이 하윤을 향했습니다. 너는 왜? 하윤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래간만입니다. 하윤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백미숙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건물의 새 소유주입니다. 하윤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뭐? 백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경매로 정당하게 낙찰받았습니다. 법원에서 명령도 받았고요. 경매, 너가? 그때 안에서 태준이 나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태준은 하윤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하윤? 안녕하세요. 하윤은 덤덤하게 인사했습니다. 너 여기 왜 온 거야? 이 건물 제가 샀습니다. 뭐? 태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건물은 우리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낙찰받았어요. 하윤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입니다. 소유주가 저로 되어 있습니다. 태준이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눈으로 훑어봤죠. 이게 진짜야?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네, 진짜입니다. 서린도 안에서 나왔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에요? 그녀는 하윤을 보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린 씨. 하윤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서린이 태준의 팔을 붙잡았죠. 오빠, 이게 무슨... 하윤이가 이 건물을 샀대. 뭐라고요? 서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백미숙이 하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서하윤, 내가 무슨 권리로? 법적 권리로요. 하윤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경매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참여했고 낙찰받았어요. 이게 복수야? 내가 우릴 쫓아내려고? 백미숙이 소리쳤습니다. 복수요? 하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투자입니다. 좋은 물건이 나와서 샀을 뿐이에요. 말도 안 돼. 태준이 벽을 쳤습니다. 쾅! 이게 우리 집이야. 우리가 살던 곳이라고. 법적으로는 제 건물입니다. 하윤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채무 때문에 경매로 넘어갔고 저는 정당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집행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제 짐 정리하시고 나가셔야 합니다. 잠깐만. 태준이 집행관을 막았습니다. 시간 좀 주세요. 갈 곳을 찾아야. 이미 한 달 유예 기간 드렸습니다. 집행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법원 명령입니다. 지금 당장 나가셔야 합니다. 제발. 태준이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하윤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제발. 하윤은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5년 전 장례식장 기억하세요? 태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당신이 한 말, 한 행동 기억하세요? 그건 저는 그날 모든 걸 잃었습니다. 딸도 가족도 집도. 하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이제 저는 법대로 제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서린이 하윤에게 다가왔습니다. 제발 한 번만. 서린 씨. 하윤이 그녀를 막았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다 알아요. 과거에 뭘 했는지도. 서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부동산 중개업자로 유부남들한테 접근해서 재산 뜯어낸 것, 이혼 소송 3건 모두 조사했습니다. 그건 이번에도 태준 씨 재산이 목표였죠? 그런데 이미 다 날아갔네요. 하윤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서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백미숙이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어떻게 갈 데가 없는데. 그건 제가 모를 일입니다. 하윤은 집행관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하세요. 집행관들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태준과 백미숙, 서리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윤은 그들을 지나쳐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을 내려다봤죠. 강남의 거리가 보였습니다. 유나야, 엄마 여기까지 왔어. 2시간 후, 건물은 완전히 비워졌습니다. 태준 가족의 짐들이 로비에 쌓여 있었죠. 백미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멍한 표정으로 벽에 기대 있었죠. 서리는 어디론가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하윤은 그들을 지나쳐 밖으로 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죠. 변호사가 따라왔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하윤은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죠. 백미러로 건물을 한번 봤습니다. 이제 끝이야.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의였죠. 법대로, 절차대로. 아무도 탓할 수 없었습니다. 하윤은 엑셀을 밟았습니다. 차는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3년이 더 흘렀습니다. 하윤의 예술 투자는 계속 성공했습니다. 카를로스와의 협업은 전 세계로 확장되었죠. 유나의 이름은 세계적인 예술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매년 수십억의 수익이 들어왔죠. 하윤은 그 돈을 다시 투자했습니다. 예술품, 부동산, 안정적인 자산. 어느 날 회계사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대표님, 올해 결산 나왔습니다. 총 자산이 얼마죠? 715억입니다. 회계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엄청난 성과입니다. 하윤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죠. 700억. 믿기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10년 전 장례식장 바닥에 쓰러져 있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대표님? 회계사가 물었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하윤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회계사가 나가고 하윤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자신의 빌딩 20층.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유나야, 엄마가 여기까지 왔어. 그날 오후 하윤은 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원장실로 안내되었죠. 어서 오세요, 서 대표님. 원장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원장님.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하윤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기부하려고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얼마나? 원장이 서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멈칫했죠. 100억이요? 네. 하윤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소아암 치료 연구에 써주세요. 이렇게 큰 금액을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 네. 제 딸도 아팠거든요. 하윤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유나라는 아이였습니다. 6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원장은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가 받지 못한 시간을 다른 아이들이 살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원장이 깊게 고개 숙였습니다. 유나 양의 이름으로 연구실을 만들겠습니다. 하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은 필요 없습니다. 조용히 써주세요. 하지만 제 딸을 기억하는 건 제 몫입니다. 그냥 아이들이 살 수 있게만 해주세요. 원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윤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입원실들을 봤습니다. 아픈 아이들이 누워 있었죠.
보호자들이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다 나았으면 좋겠다. 하윤은 조용히 병원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후로도 하윤의 기부는 계속되었습니다. 소아암 연구재단에 50억, 희귀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에 30억, 장애 아동 재활센터 건립에 40억, 모두 익명이었습니다. 하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죠. 언론 인터뷰도 거절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꾸준히. 어느 봄날 하윤은 유나의 묘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이었죠. 유나야, 엄마 왔어. 하윤은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내가 그린 그림들,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어. 너 정말 대단한 아이였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들이 흔들렸죠. 엄마는 내가 준 기회로 여기까지 왔어. 이제 다른 아이들도 돕고 있어. 하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받지 못한 시간을 다른 아이들이 살 수 있게. 하윤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죠. 이제 갈게. 다음에 또 올게. 하윤은 일어섰습니다. 뒤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묘비를 봤습니다. 고마워, 유나야. 저녁. 하윤은 자신의 빌딩으로 돌아왔습니다. 20층 사무실. 창가에 섰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죠. 하윤은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10년이 지났구나. 10년 전 장례식장에서 쫓겨나던 날. 빈손으로 모텔로 향하던 밤. 그때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살아남았어. 하윤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버려진 여자가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이었다.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죠. 하윤은 책상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내일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경매 참여 2건, 재단 미팅 1건, 새로운 프로젝트 검토 1건.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았죠. 좋아. 하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어갈 뿐이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윤의 빌딩도 그 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죠. 하윤은 불을 끄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죠.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유나야, 잘 자. 하윤은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죠. 집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하윤의 차는 도시를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구로구 낡은 다세대 주택, 2층 좁은 원룸에서 강태준이 눈을 떴습니다. 벽지가 곳곳이 뜯겨나간 방이었죠. 창문 밖으로 빨랫줄이 보였습니다. 태준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가 욱신거렸죠. 50을 넘긴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한 지 2년째. 날품 팔이었죠.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6시. 오늘도 나가야지. 태준은 낡은 작업복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수척한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10년 전 자신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한숨이 나왔습니다. 회사가 망한 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개인 파산 신청, 신용불량자, 빚쟁이들의 독촉, 집도 차도 모든 게 사라졌죠. 설인도 떠났습니다. 돈이 없어지자 바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사랑했다면서. 태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 끝 공용 화장실, 세면대에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죠. 계단을 내려가는데 1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제발 좀 그만해.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동생 민준이었죠.
태주는 멈칫했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 돈이 없는데. 백미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비라도 내야죠. 당뇨약도 떨어졌다고요. 난 지금 월급도 못 받고 있어. 회사가 어려워서.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태주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문 앞. 민준이 현관에 서 있었고 백미숙이 방 안에서 소리치고 있었죠. 형. 민준이 태준을 봤습니다. 민준아. 출근하세요? 응. 민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40대 중반인데 머리가 반백이었죠. 형, 미안한데 이번 달 생활비 좀. 민준이 말을 흐렸습니다. 나도 없어. 태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공사장 일당도 밀려 있어. 그럼 어머니 약값은요? 내가 어떻게 해? 넌 직장 있잖아. 형? 나도 애들 키우고 있다고요. 형은 혼자잖아요. 민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럼 나더러 굶으라고? 태준도 소리쳤습니다. 두 형제가 현관에서 언성을 높였죠. 너희들 싸우지 마. 백미숙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이른을 넘긴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다리가 불편했죠. 엄마. 됐어. 나는 그냥 죽을게. 백미숙이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태준과 민주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형, 우리 왜 이렇게 됐을까요?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르겠어. 태준은 고개를 떨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했죠.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사람들로 붐볐죠. 태준은 전동차에 올랐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문득 창밖으로 강남이 보였습니다. 높은 빌딩들, 화려한 네온사인들, 저기 어딘가에 하윤이 있겠지. 태준은 생각했습니다. 700억.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다르게 했다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한편 인천 부평구 고시원. 한설이는 좁은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공간. 창문도 없었죠.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오전 7시. 설이는 알람을 끄고 일어났습니다. 40대 중반. 거울을 봤습니다. 칙칙한 얼굴. 생기 없는 눈빛.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어떻게 이렇게 됐지? 설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태준과 헤어진 후 다른 남자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실패했죠. 상대가 이미 결혼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돈도 없었고 설이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할 뻔했습니다. 겨우 합의했지만 평판은 바닥이었죠. 부동산 중개업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설이는 마트 계산대에서 일했습니다. 최저임금, 하루 8시간, 서 있는 게 전부였죠. 설이는 마트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형광등 초록색 조끼.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고시원을 나와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근길이었죠. 전동차 안. 사람들 틈에 서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멈칫했죠. 익명 기부자, 소아암 재단에 100억 쾌척. 기사 사진에 어린이 병원이 보였습니다. 100억? 설이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수년간 누적 기부액 200억 원 이상. 익명을 고집하는 거액 기부자, 정체는 미스터리. 설이는 핸드폰을 내렸습니다. 저런 사람도 있구나. 부러웠습니다. 자신과는 너무 다른 세상이었죠. 전동차가 역에 도착했습니다. 설이는 내렸습니다. 마트로 향했죠. 오늘도 버텨야지. 설이는 직원 출입구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태주는 공사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었죠.
다세대 주택 계단을 올랐습니다. 1층을 지나며 어머니 방을 봤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죠. 주무시나 보다. 태주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방, 침대와 작은 책상뿐. 태주는 씻지도 않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 말라버렸으니까요. 태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공사장에 나가야 했습니다. 설인도 고시원 방에 돌아왔습니다. 마트 계산 8시간. 발이 퉁퉁 부었죠. 침대에 누웠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SNS를 보다가 예전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명품 가방 들고 찍은 사진. 고급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 그때가 좋았는데. 설이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버린 여자가 이제는 700억 자산가가 되어 조용히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영영 알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윤은 그들을 다시 돌아보지 않았으니까요.